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댁 식구만 챙기려고 하는 못된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자님은 엄청난 행운에 기뻐하시면서도 못된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사이다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가지 사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알게 되어 구독하고 잘 듣고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 엄마 따라 듣던 라디오 극장 같은 느낌도 나고 세상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제가 요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을 겪게 되어서 하소연도 할 겸해서 이 사연에 빠지다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리는 일이라 정말 혈압이 오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정말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처자식보다 시댁 식구들만 챙기려고 드는 마마보이 중에 상마마보이였거든요. 특히 남편은 시어머니와 짝짝꿍이 되어 저와 우리 애들은 뒷전이고 시댁의 종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저한테 잘해주겠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기 부모만 챙기는데 그 꼴을 보다 못해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애들을 데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랜만에 저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라 혹시 문법이 안 맞거나 글솜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들으신 후에는 힘이 되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인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셨는데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을 피하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시신을 보지 못했어요.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훼손이 심하다고 아버지를 검시한 의사와 경찰들이 말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당하신 사고가 그만큼 끔찍했나 봐요. 그때 당시엔 저도 어머니도 너무나 슬펐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덩그러니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거든요. 주희야, 어쩌니? 이제 우린 어떡해?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근데 나는 네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나도 슬픈데, 그래도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실을 뒤집을 순 없어. 엄마,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네?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엄마. 저희 친정아버지는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셨습니다. 젊었을 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저도 아는 바가 없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버지의 형과 남동생에게 을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어요.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아마 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조차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형제들인데 제가 아버지 사고 소식을 알리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말리셨어요. 그 사람들, 아버지가 원망하며 살아왔을 그 형제들한테 전화를 왜 하니? 그냥 우리들끼리만 장례 치르자꾸나. 아버지도 그 매정한 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오시는 건 반기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만류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장례는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향에 있는 공동묘지에 아버지를 안장한 후 집에 와서 한동안 넋을 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린 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가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 일을 하시는 동안 어머니는 따로 돈을 벌지 않고 저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머니가 집안의 가장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 과실로 돌아가셔서 피해자로 인정되어 합의금과 몇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두 사람 사는데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일을 하러 사회로 나가셔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도 하시고 남의 집 가정부 일도 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하신 게 녹즙 배달이었어요. 요구르트 아줌마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 일을 하십니다. 요구르트도 배달하시고 녹즙도 배달하시고요. 아파트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요구르트를 팔기도 하시죠. 지금은 제가 일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일거리라고 하시면서 계속 나가고 계십니다. 이젠 저희 왼수 같은 시댁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차례네요. 시아버지는 노름에 미쳐서 젊었을 때부터 일만 저지르고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같이 사시지 않지만 시어머니를 많이 괴롭히셨던 분이에요. 제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름에 미친 시아버지에게 시달리면서 결혼 생활을 30년간 하시다가 최근에 이혼을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도 아니고요. 제 시아버지는 고향이 군산이신데요. 노름 때문에 가족들을 어지간히도 괴롭혀온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선수라고 해서 노름판마다 쫓아다니면서 사기 화투를 치고 다니셨다고 하네요. 시할아버지 역시 동네에서 안 깨놓은 곳이 없는 노름꾼이셨다고 하니 두 분이서 영화를 한 편 찍어도 될 만큼 유명한 노름꾼이셨대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시아버지의 이력을 들었다면 저는 이 사람과 결혼 따윈 절대 하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피는 못 속인다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남편도 은근히 내기 도박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남편은 결혼한 후 사업을 하고 있다가 한 번 쫄딱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백수가 되고 나서 인터넷 도박에 빠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저 몰래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매일매일 할 일도 없는데 나가서 뭐 하란 말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라며. 그래서 강원랜드 가서 돈 벌어다 준 건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당신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누가 도박으로 돈 벌어다 달라고 했어? 어디라도 취직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 도박은 범죄에다 큰 잘못이야. 당신은 우리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저에게는 남편과의 사이에 딸 둘이 있었어요. 딸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는 이 사람도 반듯하게 사회생활하고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깜빡 속았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아마 따로 사시던 시아버지가 연락을 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도박으로 폐가망신을 하셨으면서도 그 버릇을 못 끊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남편과 함께 한탕 크게 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는 건실하게 살고 있는 남편 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호야. 내가 요즘에 돈이 안 돌아서 돈을 벌 수가 없다. 2천만 원만 내놔라. 내가 하우스 가서 크게 한번 따면 금방 갚을 테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빌려줘. 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그만큼 살면서 엄마한테 돈 뜯어가셨으면 됐지. 왜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뭐냐, 이놈이 머리 좀 컸다고 이 애비한테 반항이냐? 네가 순순히 안 내놓겠다는 거지? 그럼 내 힘으로 너한테서 돈 뺏어가면 그만이지. 처음에 남편은 크게 화내면서 시아버지를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했다네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힘도 세셔서 남편을 한 방에 제압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사무실 바닥에 밀쳐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는 남편 사무실에 금고를 뒤져서 2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도망을 치셨다고 해요.
그 때문에 남편은 직원들 주 월급을 아버님께 도둑맞아 버리고 부랴부랴 대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아버지가 자기한테서 돈을 훔쳐가셨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저에게 할 수 없어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쫄딱 망하기 전에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기업체나 사무실, 학원 등에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당시엔 어렵지 않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상황을 미리 다 알아보고 작정하고 돈을 뜯어가신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시아버지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어야 했다면서 지금은 후회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 사람은 좀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아버지가 돌아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를 못 이기고 또 줄 사람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이런 사실을 다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그때는 뭐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좀 심해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돌변했다면 좀 더 빨리 기대를 줬고 빨리 이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됩니다. 어쨌든 남편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한테만 각별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성격이 난폭하신 데다가 아들은 집에서 남편 하나뿐이고 누나가 있지만 멀리 살면서 시댁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시누이는 시댁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아버지의 도박 중독과 폭력에 견디다 못해 집에서 나가 혼자 미국행 비행기를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의지할 자식은 솔직히 남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거의 외동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저도 외동딸인데 시댁에도 사촌들도 없고 하니 저희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시어머니께 엄청 예쁨을 받고 자랐어요. 집에서 5분 거리의 시댁에 주말마다 가야 하는 형편인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애들을 데려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어? 이 할머니가 맛난 거 많이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맛있게들 먹고 가. 그리고 갈 때는 이 할머니 용돈도 좀 주고 가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 용돈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얘 농담이다, 농담. 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무슨 돈을 바라겠어.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성격에 못 이겨 30년도 넘게 기 한 번 못 펴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뒤에도 아들 눈치를 보셨고 하다못해 손녀딸들이 크자 그 애들의 눈치도 보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니께 용돈도 쥐어드리고 남편 모르게 옷도 사다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점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시며 저를 미워하시기 시작했어요. 얘 며느리야,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너 내가 뒷방 늙은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냐?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소리 듣고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옆집 할망구는 아들 며느리가 칠순이라고 잔치도 해줘, 해외여행도 보내줘, 중국 장가겐가 거기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 근데 너는 뭐 하는 거니? 이 시애미는 그저 만만히 볼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머니, 옆집 할머니 아들은 돈을 잘 버니까 그러죠. 어머니 아들은 지금 백수라고요, 백수. 아, 답답해. 제 속을 누가 알아요.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저 어떡해요. 거짓말 좀 하지 말어. 내 아들이 왜 백수야? 내 아들은 지금 얼마나 돈 잘 벌고 있는데. 이년아, 네가 우리 아들 돈 다 갖다 써버렸지? 지가 펑펑 다 써버리고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살면서 뭐라고? 내 아들이 백수야? 어디서 그런 헛소리 짓거려? 남편은 사업 망하고 백수로 빈둥거리고 있다가 어디서 화투판이나 벌어졌다고 하면 거기까지 원정 가서 몇 날 며칠 화투를 쳤어요. 시아버지와 다시 만나서 아예 손을 잡고 원정 도박을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꼴에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사실들을 말하기는 싫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아직도 망한 지 몇 년도 더 된 그 청소업체 사장인 줄만 굳게 믿고 계신 것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60대 후반부터 가끔씩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저와 우리 딸들에게 화를 내시며 헛소리를 짓거리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딸들은 할머니가 갑자기 변했다고 하면서 점점 할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들도 그때 한참 사춘기여서 사실 중간에서 고래싸움 새우등 터진 것은 저였지만 말이에요. 이쯤 되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는지 아시겠죠? 딸들은 할머니 집에는 절대 안 가겠다고 난리였어요. 추석 때나 설에도 집에 있거나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며 할머니 댁에는 아예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명절인데 소녀들이 왜 안 오냐고 하면서 또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며느라, 올해 추석 때는 왜 우리 강아지들이 안 오는지 아니? 혹시 너 우리 소녀들 어디다 떼어버리고 왔냐? 이년이? 어떻게 이 할미랑 소녀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야? 너 같은 년은 내 며느리도 아니야. 그냥 마녀 같은 년이야, 이 못된 년. 아니에요,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추석 때 할머니 댁에 오지 않겠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애들이 어머니를 싫어하잖아요. 안 되겠어요. 저랑 같이 병원에 가봐요. 병원을 내가 왜 가? 이 년이 이제는 날 미친 사람 취급까지 하네. 이 못된 년. 네가 먼저 죽어봐라, 이년아. 어? 이렇게 어머니는 저한테 온갖 욕을 내뱉으시면서 급기야 어느 날 저를 마구 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맞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달려들자 팔로 맞고 어머니를 제압하고는 정말 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발버둥 치는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세상에,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매우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남편은 백수에다 시아버지랑 한 팀이 돼서 원정 도박을 다니죠. 시어머니는 60대 후반에 치매가 진행되어 있죠. 게다가 제 딸들은 중2병에 걸린 사춘기가 되었으니 제 속이 정말 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도 슬슬 황혼기가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도 남편과 시부모님한테 시달리고 속을 썩여 갱년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왔습니다. 40대 초중반에 이미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갱년기라는 게 정말 사람을 잡을 만한 것이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자다가 더워서 벌떡 일어나고 이상하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그리고 애들에게도 마냥 잘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후부터 저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벌컥 내게 되었습니다. 애꿎은 아이들에게 화풀이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저도 애들에게 그랬던 제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골다공증 때문에 관절염까지 생기더라고요. 40대 초중반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직 40대면 한창 건강해야 하고 일해야 될 나이인데 남편은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백수로 지내고 시아버지는 몇 년 만에 훌쩍 나타났다가 남편에게 돈이나 뜯어가고 집안이 이러니 뭐 제가 아픈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상화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노른 빚을 5, 6천이나 졌더라고요. 저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라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저 역시 답답하고 속이 썩어나더군요. 이렇게 심란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재취업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더군요.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사업하던 거 다 말아먹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여러분들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있으시겠어요? 애들은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인데요. 저는 처음엔 남편을 달래도 보고 이혼하겠다고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저라도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도 경력 단절녀라는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잘 나가던 광고회사에 다녔었지만 애들 낳고 시어머니는 애 봐주기 싫다고 하시고 친정엄마에게 맡기려니 친정엄마는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도저히 엄마에게 일 그만두고 애 봐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 그만두고 애들만 키운 지가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날씬했던 몸은 펑퍼짐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으니 어디 나가서 일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력서를 써서 사이트에 올리고 서류에 합격이 되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제 얼굴과 외모를 본 면접관들은 말없이 불합격 통보를 주더군요. 아니, 그냥 불합격했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요. 어떤 회사의 면접관은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이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이 정도 경력에 그런 얼굴하고 몸매로는 광고회사에서 일하시기 힘드시네요.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죠. 격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동네 아르바이트? 아니, 안 뽑을 거면 그냥 불합격했다고 통보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사람을 망신 주는 건가요? 됐어요. 나도 이딴 거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네요. 나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면접을 가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계속 회사나 알바 면접에서 떨어지니 저까지 이상해질 지경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불고래의 의지로 참아냈습니다. 참고 있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남편이 다시 돈을 벌어오지 않을까?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제 속은 점점 더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병이 몸의 증상대로 나타났는지 어느 날 열이 많이 나고 몸이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저는 갱년기 증상이려니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열이 며칠간 떨어지지 않아 기침도 나고 목이 띵띵 부었습니다.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낀 저는 병원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쩐지 자꾸 피곤하고 기력도 없고 손이 떨리고 하는 게 그동안 그래서 그랬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상선 이상이 있으면 최소 1, 2년 이상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과 애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없으면 치매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 게다가 우리 애들은 아직 대학도 못 갔는데 사업 한번 망했다고 다시 재취업할 생각도 없는 무심하고 책임감 없는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지? 온갖 비관적인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다 놓고 죽어버리면 편할 텐데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자니 무엇보다 우리 딸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되는 대로 사는데 저까지 없으면 우리 애들 방치돼서 결국은 보육원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자 저절로 주먹이 쥐어지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3, 40만 원이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번역 일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하는 일을 하고 애들이 학교 간 이후부터 열심히 번역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영어는 잘하는 편이라서 초벌 번역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따낼 수가 있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식구 생계를 유지하고 지냈습니다. 애들이 다니던 학원을 다 끊고 그저 먹을 것만 먹고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는데도 16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고생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남편은 여전히 도박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나 돈 필요한데 어디서 2천만 원만 빌려와. 이번 판이 엄청 크거든. 이거 잘 되면 단번에 신분 상승할 수 있어.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 말고 우리도 서울 한복판에 빌딩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2천만 원 빌려와. 당신 신용대출 안 돼? 이 미친 인간아. 신용대출이 다 뭐야. 나 아르바이트해서 당신 입에 겨우 풀칠하는 거 몰라? 그런데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이럴 거면 이혼해. 나가라고. 저는 물색 모르고 저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남편도 싫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시아버지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도 자신이 치매인 줄을 인정 안 하시고 약을 안 먹겠다고 버티고 계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시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잠자리 봐드리고 싫다는 어머니께 억지로 약을 먹여드리고 나왔죠. 이런 지옥 같은 시댁 옆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도 전혀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한 1년간 저 혼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동안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만 갔죠. 내일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몸을 하고는 저는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기지 않는 행운을 만났답니다. 그 행운이란 건 바로 로또 당첨이 된 건데요. 이 로또 당첨도 제 아버지가 돌봐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친정 아버지가 나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얼굴도 아른아른 기억나지 않는 친정 아버지가 꿈에 나오다니 저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소리쳐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손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뒤에서 저를 따라오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어느 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라고 저를 떠미셨어요. 여기가 어딘데 자꾸 저한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제 말은 아버지께 들리지 않는 듯 아버지는 말없이 산속의 어느 나무 밑을 파보라고 하시는 듯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을 파보았죠. 그랬더니 커다란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는 금덩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안 계셨죠. 저는 이 꿈을 꾸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로또를 사라고 계시를 내려준 거다 하고요. 사실 저는 행운 같은 건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진짜이고 도박이나 로또나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제 주변에 시아버지나 남편 같은 도박꾼들이 있었기에 더 그런 생각을 고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나온 꿈만 믿고 덜컥 로또를 사버렸습니다. 번호도 자동으로 10장이나 샀어요. 그리고 당첨 발표 날까지 일주일간 미지의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구해달라고 말이죠. 신은 존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로또를 추첨하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번역 일도 하다 말고 추첨을 방송하는 TV 화면에 얼굴을 고정시켰을 정도예요. 그때도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안 봐도 뻔하지만 또 어디선가 PC방에 가서 인터넷 화투를 쳤겠죠. 저는 손에 땀을 쥐어가며 로또 추첨 방송을 봤어요. 1장, 2장, 3장, 휴지 조각이 된 로또 번호들이 제 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게 당첨되겠어? 하던 순간 TV 화면에 크게 찍힌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역시 마지막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계속 로또 번호와 화면에 맞춰보던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 마지막 한 장이 무려 1등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역시 너무 얼떨떨하고 믿어지지 않아 제 볼이 아픈 줄 알면서도 몇 번씩 꼬집어봤습니다. 당연히 꿈은 아니었죠. 그날의 1등 당첨금은 무려 26억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금방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저에게 이런 행운이 왔다는 걸 알면 남편은 그 돈 역시 시아버지와 함께 도박에 날려버리겠다는 걱정에서였어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치미를 떼고 식탁에 앉아 열심히 번역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면서 남편이 뭐라고 중얼거리나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씨, 오늘도 돈 잃었네. 거의 다 넘어올 뻔했는데 그놈의 새끼 뭐야? 선수인가?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또 화투에서 돈을 100만 원이나 잃고 집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거실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또 내기 도박했어? 어디서 그렇게 또 돈을 잃고 온 거야? 정말 내가 못 살아. 못 산다고. 시끄러. 얼른 밥이나 차려. 배고프니까. 우리 딸들은 어딨어? 아빠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이것들은. 저는 남편의 명령 같은 말투에 불쑥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접시건 냄비건 깨트려버리는 그런 손버릇이 나쁜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비밀은 어처구니 없이 금방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제가 밥을 하려고 식탁에서 싱크대로 가다가 로또 용지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용지를 봤나 봐요. 남편은 번개처럼 달려와서 그것을 확 집어버리더군요. 이거 뭐야? 로또? 당신 이런 것도 살 줄 알아? 행운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건 뭐야? 뭐 당첨이라도 됐냐? 이리 내놔. 이건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야. 저는 당첨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얼른 남편 손에서 로또 용지를 도로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탐내지 못하게 얼른 제 핸드백 속으로 넣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로또를 구겨버리지 않자 재빠르게 이게 당첨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정말 범인이라도 취조하는 형사처럼 말이에요. 로또는 언제 산 것이냐, 몇 등이나 당첨된 거냐, 이런 귀찮은 물음들에 저는 콧방귀만 흥흥 끼면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는 지경이었으니까요. 제가 대답을 전혀 하지 않자 남편은 울그락불그락 얼굴빛이 변하더니 갑자기 저를 돌려 세워놓고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옆에 내가 너 진짜 죽고 싶어?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한 대 맞을 줄 알아? 저는 남편이 정말 뺨을 때릴 것처럼 팔을 치켜 올리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소뚜껑 같은 손으로 뺨을 맞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할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꼭 감은 채로 악에 받쳐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그래, 때려봐. 그럼 너랑 진짜 이혼이야, 알아? 네가 뭔데 내 로또 당첨에 관심을 가져. 너 같은 새끼한테는 절대 안 가르쳐줘. 남편은 제 멱살을 잡고 부들부들 떨다가 입을 앙 다물며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남편은 막상 저를 때리려니 제가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건가 봐요. 그리고 버럭 화를 내며 빨리 밥이나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남편이 예뻐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로또 용지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그날은 전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며 소주를 연거푸 마셔댔고 저에게 가까이 와서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로또 당첨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미쳤냐?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게? 그 돈 받으면 다시 도박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여보. 나도 이제 이 생활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따면 손 털게, 응? 내가 지금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채업자가 곧 이 집에 들어닥칠 판이라고. 당신 설마 내가 돈 못 갚아서 장기라도 팔길 바래? 남편은 술에 취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을 보니 감절함이 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남편에게 빚이 전부에서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도박으로 진 빚만 거의 1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열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지만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로또 2등 당첨돼서 1억까지는 당신 줄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당신 앞으로 된 빚 싹 다 갚고 당신도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해. 알겠어? 아니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이 돈으로 그냥 우리 애들 데리고 사라져 버릴 거니까. 명심해야 돼. 알았어. 그동안 나도 마음 편하지 않았다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꼴 되어버렸지만 도박 따위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어. 나 이제부터 정신 차릴게. 나만 믿어, 어? 저는 그 다음날 로또 당첨금을 찾고 아무도 모르는 통장 하나를 만들어 거기다 26억을 고이 모셔뒀습니다. 그리고는 제 월급 통장에 1억을 이체해가지고 있다 남편이 오는 날에 현금으로 찾아서 내밀었어요. 남편은 많은 액수의 돈을 보자 얼굴색이 변하면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이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했죠. 남편에게 죽어도 1등 당첨되었다는 말은 안 할 작정이었거든요. 아직 남편을 100% 믿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기뻐하면서 저를 끌어안고 막 얼굴을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징그러운 생각에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돈을 주니까 갑자기 친한 척 하는 것 같아 그런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1억을 받고 남편은 며칠간 좀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빈둥대기는 했지만 최소한 나가서 인터넷 화투를 치거나 도박으로 돈을 잃고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빚을 갚으라고 돈을 줬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남편이 하는 행동을 두고 보다가 저는 아예 이참에 남편에게 이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남편이 저 몰래 시아버지의 도박 빚을 갚아준 것을 알게 되어서였어요. 자기 빚도 급한데 남편은 자기 빚은 갚지도 않고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오자 그 돈을 시아버지에게 홀라당 다 뺏기고 말았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또 어디서 돈을 잃고 오셨는지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어디서 시아버지가 바로 그 타이밍에 튀어나오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어요. 정말 남편의 시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이 되는 그런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진호야, 내가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중인데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나 그냥 죽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곳으로 네가 갖고 있는 돈 전부 인출해서 가지고 나와. 알았지? 아니면 이 아버지 비명에 간다. 아버지 좀 살려줘. 어? 아버지 어디에요? 또 선수들한테 작업당하신 거예요? 아니 저도 빚밖에 없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와요. 안 돼요. 이젠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죽든지 말든지. 이번에는 저도 절대 못 도와드려요. 그럼 이 애비가 죽게 내버려둘 거란 말이냐? 이놈 새끼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어? 다 필요 없고 얼른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네 엄마 집으로도 이 사채업자 깡패 새끼들이 들어닥칠 거란 말이야. 네? 엄마가요? 우리 엄마 위험하면 나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둬. 남편은 다급하게 집을 나가면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고 오겠다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가 계신 제 집에서 5분 거리의 시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점심을 잘 드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는 무사하시니 시아버지의 실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운전 중이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2번, 3번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남편은 그날 시아버지를 만나 1억 원이 든 보따리를 뺏기고 오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시어머니는 통곡을 하시면서 시어머니의 남편을 원망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남편은 결국 본인 앞으로 진 도박빚을 갚지 못하고 유치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노름꾼들과 짜고 내기 도박을 한 정황도 드러났고요. 시아버지에게 속아서 제가 준 1억을 다 날리고 깜빵에 들어간 남편을 보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기대할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지쳐. 더 이상 이 인간이랑 못 살겠어, 엄마. 저 그 인간하고 이혼해야겠어요. 이혼하는 게 맞겠죠? 그래. 어떻게든 우리 소녀들이랑 너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 말고 이혼해. 정서방 그 사람 처음엔 사람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지니? 도박이라니.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정서방도 그렇고 다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구나. 그냥 시어머니랑 너희 집 다 정리하고 우리 집에 와서 살자.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은 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어머니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25억이 든 저의 비밀 통장도 보여드렸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경악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딸이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어쩌다가 복권을 사게 된 거야. 이 엄마한테 자세하게 말 좀 해보렴. 엄마, 이건 다 돌아가신 우리 아빠의 은덕이에요.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신 거라고요. 우리들도 이제 고생 끝이에요. 엄마도 더 이상 야구르트 아줌마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이 돈으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멋지게 살아요. 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둘이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며 밤을 지샜고요. 저는 당장 짐을 싸서 친정엄마 집으로 옮기고 아이들을 전학시켰습니다. 딸들은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전학 가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는 아빠 없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애들에게 전학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첫째 딸은 그래도 속이 깊어서 그런지 금방 이해했어요. 외할머니 동네에 가서도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2병 둘째 딸이었어요. 둘째 딸은 친구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건 싫다면서 차라리 친할머니와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난 안 가. 차라리 이 동네에서 친할머니랑 살래. 내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 먼 데를 가. 완전 다른 동네잖아. 서울 시내도 아니고. 너 친할머니 아직도 치매 앓고 계시는 거 몰라? 그럼 네가 친할머니 밤마다 약 드리고 감시하고 살아야 돼. 너 그래도 좋아? 그리고 네 할머니가 약 안 드시기 시작하면 너 때리고 욕하고 괴롭힐 텐데 그래도 좋냐고. 저는 둘째 딸을 겁주느라 조금 과장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모시지 않으면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실 게 뻔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유치장에 갇혀 있으니 시어머니의 수발을 누가 들어야 할지도 문제였습니다. 둘째 딸은 제가 그런 말을 하자 전학 안 가겠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치매인 시어머니를 어린 딸에게 맡길 수는 없었으니 말이에요. 생각한 끝에 저는 낮 동안 시어머니를 요양보호소에 넣고 저녁에는 간병인을 써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믿지만 시어머니에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 저는 어머니에게만큼은 냉정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얌전히 집에서 기다리면 남편이 곧 올 거라고 말해주자 그제야 잠잠해졌어요. 저는 친정으로 이사를 마친 후 전남편과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감된 전남편을 찾으러 갔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면회를 신청하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를 보자마자 저자세로 나왔어요. 당신 마침 잘 왔다. 나 여기서 좀 빼줘. 당신 돈 있지? 설마 로또 2등 맞은 게 1억이 전부는 아닐 거 아니야. 어? 얼른 변호사 좀 구해다 줘. 나 진짜 여기 있기 싫어. 깜빵에 조폭들도 있고 너무 무섭단 말이야. 웃기고 있네.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다 당신이 저지른 사고야. 그러니까 얌전히 재판받고 징역 살고 나와.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도저히 당신 같은 구제불능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난 마지막 기회 줬고 그 기회 차버린 건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도 다 당신이 만든 거라고. 뭐라고? 이게 말이면 단줄 하나. 야, 이주희, 너 일로 와.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 찾아내서 정말 죽여버릴 거야.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이혼이야?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해줘. 제가 마치 훈계하듯 남편에게 말을 하자 남편은 열이 받았는지 찰장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건 말건 귀를 막고 깜빵의 면회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철장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가 버리더군요. 이제는 벌어져 버린 일이고 이혼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눈곱만큼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나중에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딴 돈을 들고 찾아와서 보석을 신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겨우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수감된 지 한 달 만에 가정법원 앞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듯이 물었어요. 야, 이 나쁜 년아. 그래, 나 버리고 도망가듯이 이사가서 이렇게 이혼하게 되니까 속이라도 시원하냐? 나도 너 같은 거랑 같이 살 생각 없어. 이거 왜 이래? 나중에 내가 하우스 크게 한번 따면 내 발밑에 꿇어서 엎드려도 너 같은 건 다시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생각 잘해라. 그럴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 내가 미쳤니? 똥차 같은 너한테 다시 기어들어가게? 나는 너도 니네 집안 식구들도 다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나 절대 따라올 생각하지 마. 너 같은 새끼 얼굴 보기 싫어서 캐나다로 이민 갈 거니까.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귓가에 통쾌한 마지막 말을 속삭여줬어요. 사실 로또 2등이 아니고 1등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1등 당첨금은 무려 26억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저는 사이다를 마신 듯 시원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비굴하게 제 다리를 붙잡더니 대낮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이혼할 거냐고 애들 생각 좀 하라면서요. 돈이 세상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방금까지 저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당당하던 남편이 돈 26억 때문에 제 발밑에 엎드려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것이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특히 남편은 제가 다시 받아준다면 저를 어떻게든 속여서 제 돈을 훔쳐서 달아나겠죠. 그리고 다시 시아버지를 만나 도박에 다 꼬라박을 게 뻔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가 돌봐주셔서 받은 그 피 같은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사정없이 발로 차버리고 얼른 달아나듯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그 지긋지긋하던 남편과 시댁 인간들의 틈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당첨금 26억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일단 이자가 가장 센 은행에 정기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벌써 전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난리예요.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저희 친정엄마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은 끈질기가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고 받으면 끊어버리는 무서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던데 여차하면 저는 전 남편을 신고해버릴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로또 당첨이 되는 행운은 세면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 희박하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행운이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좀 새 삶을 즐기면서 살 생각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이후부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제 불행했던 인생에도 볕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꿈에 나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치매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남편을 닥달하고 시아버지에게 돈을 뜯기면서 불행해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의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을게요. 여러분, 제가 마냥 착하게 살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복권 당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앞으로는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제 딸들도 잘 키우면서 제게 열린 제2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에게 응원 한마디씩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청취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의 두서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살다가 이런 곳에 사연까지 보내게 될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 사연을 듣는 게 낙이라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제 이야기도 한번 털어놓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름 아닌 딸과의 사연입니다. 경기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소박하고 성실한 부모님 슬하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집간 사촌 언니가 소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형편이 많이 부유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집의 아들로 부모님이 성실하고 인품 좋으시기로 평판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런 점잖은 집안이라면 저를 시집 보내도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제가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였던지라 무리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께서 일찍 시집가서 남편 의지하며 알콩달콩 사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하셨던 이야기에 설득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나이가 6살쯤 차이 나는 동생이었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린 신우가 귀엽기도 하고 해서 같이 말벗을 해주었어요. 신우도 제가 언니처럼 느껴졌는지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 잘 따랐죠. 남편과 결혼을 한 이듬해 저는 임신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적은 돈이었지만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야무지게 재산을 불려나갔죠.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형편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10년쯤 했을 때 너무 젊은 나이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두 분은 집안 행사 때문에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가셨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부모님의 사고 이후 약 1년여간을 힘들어하다가 겨우겨우 충격을 추슬러 갔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하던 신우와 남편은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생활을 찾아갔습니다. 신우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로를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자 남편은 신우에게 돈을 주면서 승무원 준비를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승무원 하려면 어느 정도 외모도 본다고 하니 헬스장 다니면서 살도 빼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신우를 격려해 주었죠. 승무원은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신우에게 딱 맞는 직업 같았어요. 키도 크고 영어 전공자이기도 했거든요. 결국 신우는 국내 비행을 주로 하는 항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완전 메이저 항공사는 아니었지만 경비행기가 선호되는 요즘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나이와 학벌을 불문하고 동안의 호감형 인상을 선호하는 곳이라 신우가 그곳에 취직을 성공한 것에 우리 가족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살을 빼고 외모를 가꾸니 어느 순간부턴 제가 봐도 너무 예쁜 아가씨의 모습으로 신우는 환골탈태를 했어요. 여자에게 다이어트가 극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이 있다던데 정말 살을 빼고 피부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우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우는 수많은 남자 승객들에게 대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명함을 건네거나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신우는 그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에게 소개팅도 받고 좋은 조건의 전문직 남자들이 신우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뭐랄까 헛바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승무원 일을 하고 남자들의 구애를 받으면서 신우는 가방이며 옷이며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 요새 뭐 하길래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남친 사귀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내가 걱정할 일은 없는 거겠지? 오빠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잘 만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괜찮은 사람 있으면 인사도 시키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래야지. 저축은 하고 있어? 으이그 또 시작이다. 저놈의 저축 타령. 오빠 내가 그랬잖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가늘고 길게 안 살 거라니까. 아, 밥맛 떨어져. 언니, 저 그냥 출근해요. 급기야 밥상머리에서 이런 다툼이 잦아지자 신우는 나중에는 집에서 밥도 잘 먹지 않더군요.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고 남자들과 약속이 하루에 2~3건씩인데다 비행이 없는 날이면 항상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곤 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 낮에는 백화점에서 살다시피 했고 한 달 월급을 몽땅 쏟아부어 가방이나 옷을 사는 것도 부지기수였죠. 저는 나날이 예뻐지는 신우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 위태로워 보였어요. 저렇게 불나방처럼 살다가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신우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 본 그 귀여운 여학생이었으니까요.
뭐랄까,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거나 할까요? 저렇게 막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가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왜 뉴스 보면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많고 세상이 험하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로 잔소리를 할라치면 신우는 언니, 사는 게 심심해요? 그런 뉴스 나오는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순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조건 좋은 남자만 만나요. 그런 나쁜 놈 딱 보면 안다고요. 나 이따 비행 나가야 하니까 좀 쉬게 잔소리 그만하고 좀 나가요. 독립을 하든지 해야지 원. 하며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신우가 30살이 되던 해 신우는 그렇게 고르고 고르더니 드디어 결혼할 남자라면서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신우가 고른 남자는 강남의 병원을 개원한 피부과 의사더군요. 나름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순해 보였습니다. 시댁 역시 많이 부유해서 신우에게 잘해주신다고 하고 신우는 신접살림을 강남 쪽 신축 아파트 40평대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골 때리는 것은 사실 신우가 가장 오래 만나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대학 동기라는 것이었어요. 신우는 마지막까지 두 의사를 저울질하다가 한 명을 고른 것이었고 이 두 명의 남자들은 전혀 양다리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양심이 없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가족인지라 그렇게까지 말하진 못하고 혼자 혀를 찼습니다. 남에게 모질게 하면 다 돌아오는데 나중에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참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제가 그런 마음이든 말든 신우는 차버리니 남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결혼으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앞으로 펼쳐질 사모님 라이프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마치 연예인처럼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 신우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시댁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빨리 아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원했기 때문이죠. 한 6개월은 그냥 배란일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아기가 들어설 수 있는 날에 잠자리를 가진다고 하더니 신우는 요새는 1년을 그렇게 노력하다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한약도 먹고 또 나중에는 결국 시험관까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님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스스로 주사를 놓는 것도 있다는데 신우는 한동안 보기에 딱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해져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무척 기뻤습니다. 신우가 아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사실 당장 안 생기더라도 자연스럽게 놔두면 들어서기도 하던데 신우는 아무래도 시댁에서 너무 압박을 주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임신 기간을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채 되지 않을 무렵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새언니. 아가씨 왜 그래요? 새언니, 나 지금 병원인데 우리 아기들이, 내 둥이들이. 아기들이 유산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그 후로 한동안 자리 보존하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간절히 아기를 원해 노력했는데 힘들게 시술로 아기를 가졌는데 둘이나 아기를 잃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싶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소식이 뜸한 채로 신우를 걱정하면서도 자주 들여다보지 못한 채 저도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주말에 봉사활동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무슨 봉사냐고 하니까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봉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가 조금 나아졌나 보다 싶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신우는 미혼모들의 아기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 봉사활동도 아기를 키워본 사람에게 주로 맡겨지는 일인데 알고 보니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 신우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자신이 이런 사정으로 아기를 잃었는데 미혼모 아기들을 돌보며 좀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잘 아시는 신부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 살기 바빴던 사람이라 봉사는 처음이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가서 아기들을 보니 너무나 예쁘고 귀여웠어요. 초등학생이 되어버린 딸, 어릴 적도 생각이 나고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신우는 신우대로 서툰 손길로 아기들을 열심히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안아서 트림을 시키고 저는 신우가 아기들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봉사를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 싶었죠. 그렇게 봉사하기를 6개월이 지났을 때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입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새언니,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입양이요? 네, 여기 와서 아기들을 보니까 이렇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라는 애들도 많은데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입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차피 저는 아기를 가지기 힘든 몸인 것 같고 남편은 예전부터 입양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건 근데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아가씨. 저는 그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뜻밖에도 입양을 반대할 줄 알았던 신우의 남편 집안은 사촌 중에 입양되어 자란 사촌이 있는데 아주 바르게 잘 컸다면서 입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입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의사였고 또 집안에 재력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분류되어 신우는 결국 6개월 여자 아기를 입양하고 서현이라는 이름을 짓고 딸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현이라는 아기는 아주 순하고 잠도 잘 자고 분유도 잘 먹는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방실방실 잘 웃기도 해서 저와 남편도 베네짓 하는 것 보라며 아주 예뻐했죠. 저는 어쩐지 서연이가 우리 딸이 어릴 때랑 닮은 것 같아 더 정이 갔어요. 신우가 이렇게 예쁘고 순한 아기를 입양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늘의 뜻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신우는 베이비시터를 쓰며 아기를 키웠어요. 좋다는 아기용품을 다 사다 나르고 우리 서연이 하면서 항상 안고 다녔죠. 서연이도 신우에게 엄마 하며 신우가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리고 항상 신우를 찾았습니다. 서연이가 돌이 되었을 때 성대하게 돌잔치도 했습니다. 으리으리한 호텔을 빌려 손님들을 초대하고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는 신우의 모습은 아기를 잃었을 때 슬퍼하던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신우와 서연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3살쯤 되던 때였습니다. 신우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신이 고민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 부랴부랴 신우와 커피숍에서 만났죠. 아가씨, 일찍 왔네요. 이 집은 바닐라 라떼가 맛있는데 어쩐 일로 오렌지 주스를 시켰어요? 아, 그냥 커피를 한동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실은 언니,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신우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와, 너무 축하해요. 서연이 예쁘게 잘 키우고 덕을 쌓았더니 하늘에서 점지해 주셨나 봐요, 아가씨. 그런데 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신우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새언니, 서연이 때문에 고민이 좀 되는데. 무슨 고민이요? 서연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신우의 이야기인즉 시부모님께서 점을 보러 다니시는 곳이 있는데
그 무당이 하도 용해서 시부모님이 그분 말이라면 껌뻑 죽는데 처음에 서연이를 입양할 때도 서연이 사주를 넣어보고는 무당이 기운이 제일 이 집안과 맞다고 하면서 외동으로 잘 키우면 집안에 큰 복을 줄 아이라고 해서 서연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저는 아들, 딸 상관없다고 하지만 시댁 어르신들이 보통 아들을 데려올 텐데 딸인 서연이를 입양한 게 좀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무당의 말 때문에 서연이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임신했다고 하자 시부모님 얼굴빛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집안에 아이가 둘이 있으면 큰 싸움이 난다고 예전에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우는 그런 이야기 끝에 시댁서 아기를 파양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파양이요? 입양을 취소한다고요? 네, 이제 제가 임신해버렸으니 서연이를 다시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아이가 외동이어야지만 집안에 좋다고 하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자식이잖아요. 비록 진짜 낳은 것은 아니지만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 아가씨도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뱃속에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하니 자꾸 망설여져서요. 서연이는 아직 어리니까 금방 절 까먹지 않을까요? 언니, 저는 전에 쌍둥이 그렇게 하늘로 보내고 난 후로 제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서연이보다 이 아기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신우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질게 그 어린 서연이를 이제 겨우 적응하고 엄마를 따라다니며 의지하는 어린 것을 다시 시설에 보낸다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며칠을 꼬박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에게 서연이를 우리가 데려오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저는 서연이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 받는다고 당신은 당신 여동생이 죄 받기를 바라냐고 서연이 우리가 잘 걷어서 키워주자고 몇 날 며칠을 남편을 설득했죠.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은 돈 때문에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형편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빠듯한 일이었지만 저는 이대로 서연이를 파양하는 걸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 나이 40이 될 무렵 저는 서연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서류도 다 정리하고 서연이를 키울 가구며 아기용품이며 신우에게 다 받고 그렇게 저는 두 딸을 가진 엄마가 되었죠. 나이가 들어 아기를 키우기가 힘에 부쳤지만 서연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루 종일 육아로 지쳐 있다가도 저를 보며 웃는 그 모습을 보면 피로가 녹아내리곤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좀 그러더니 차츰 서연이를 예뻐하기 시작했고 큰딸 역시 서연이를 아주 귀여워했어요. 동생 생기는 것이 자라는 내내 소원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서연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고 나서 그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고 제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서연이와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피부가 하얗고 큰 눈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런한 이목구비를 가져서 어릴 때부터 예쁜 걸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라면서 외모 칭찬을 많이 듣고 항상 자신이 돋보여서 그런지 커갈수록 서연이는 좀 우리 집 형편을 창피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식비를 마련해서 줬더니 그 돈으로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오질 않나? 고등학생 때 배우 오디션을 보겠다고 말도 없이 학교를 안 가질 않나? 남자친구를 어릴 때부터 사귀어서 동네에 안 좋은 소리가 돌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딸에게 엄마 아빠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딸을 계속 타이르곤 했습니다. 여자이기에 험한 세상을 잘 알고 있기에 외모가 튀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딸은 그런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멍한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서연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됐어요. 비록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반항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나아질 것이라 믿고 진학하기로 4년제 대학을 마음 잡고 잘 다녀주기를 빌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큰맘 먹고 딸이 가보고 싶어 하던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기로 남편과 계획을 세워뒀지요. 그런데 학교로 찾아갔는데 아침에 곧 보자고 하던 딸은 학교에 없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한테 우리 둘째 어디 갔냐고 물어봤지만 오늘 결석했다는 말뿐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서연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서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 문자 하나가 오더군요. 엄마, 아빠, 언니, 저는 연예인이 돼서 큰 돈을 벌고 싶어요. 저 이제 독립하니까 찾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가끔 전화 드릴게요. 핏줄도 아닌데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핏줄도 아닌데.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서연이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그러고 보니까 큰딸 은지가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나한테 왜 자기 혈액형이 AB형이냐고 묻더라? 어? 아니, 생물 시간에 배웠다고 아빠가 O형이고 엄마가 A형인데 왜 자기가 AB형이냐고.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얼버무렸지 뭐. 그때가 아마 서연이가 중학교 시절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이 그동안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혼자 섭섭함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냥 물어봤으면 이야기해줬을 텐데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뒤 집 정리를 하다가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폐물이 사라졌더군요. 아마 그걸 팔아 당장 쓸 돈을 마련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서연이에게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도대체 얘가 다니기로 한 대학은 입학도 하지 않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됐어요.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연이가 그렇게 사라지자 저희 부부는 학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1학기 등록금을 내놓고 휴학 신청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월 저러다가 돌아와 정신 차리고 대학을 다니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도 서연이는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저희는 도저히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돼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이 정보를 알려주고 좀 찾아달라고 했죠. 흥신소에서는 딸을 찾아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할 수 없이 아가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우를 만나서 서연이가 가출을 했다고 사정을 말한 다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신우는 자신이 파양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선뜻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면서 돈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됐는지 찾으면 자신에게도 문자 한 통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겨우 서연이를 찾아냈습니다.
서연이는 연예기획사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친구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연이가 살고 있다는 동네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개천이 있고 그 주변으로 빌라들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서연이가 자주 먹을 것을 사러 온다는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제 눈에 노란 머리의 여자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두꺼운 패딩을 이불 말듯이 둘둘 말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약간 팔자다리를 걷던 서연이 걸음걸이와 닮아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뛰어가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순간 그 노란 머리의 아가씨가 힐끔 뒤를 돌아보더군요. 그 모습은 틀림없이 우리 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듯이 굳어있더니 냅다 뛰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헉헉대며 달려가다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서연아. 아이고, 허리야. 저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딸은 그래도 조금의 걱정은 되었는지 달려가던 것을 멈추고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러게. 여기까지 왜 찾아와서 뛰고 그래. 아이씨,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정말. 저는 그렇게 1년 만에 서연이를 겨우 다시 만났습니다. 친한 언니와 지내는 방이라는 원룸으로 들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은 모델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워킹과 모델이 되기 위한 여러 교육들을 받고 있고 그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저녁에는 호프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모델이나 연예인이 되어 꼭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딸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저는 딸에게 지금이라도 등록금 내놓은 대학에 들어가자고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딸은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앞으로 이 번호로 자주 안부 전할 테니 내 집도 아닌데 여긴 다시 오지 말라고 한 번씩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을 놔두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미성년도 아니고 다 큰 애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제가 돈 없는 부모로서 그걸 말린다고 될까 그런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연이가 이제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는지 좀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이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을 알았는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고향에 내려오고 한 번씩 전화도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연락이 되니 안심은 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는 패션과 진한 화장을 보고 저는 괜히 헛바람만 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있잖아. 여성 위생용품 광고 찍기로 했어. 내 생애 첫 CF야. 딸은 그동안 자신이 노력한 성과를 이제야 본다며 잔뜩 들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의 광고냐고 물어보니 TV에 나오는 광고인데 노출이 조금 있지만 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자의 그날을 힘들어하는 여성 모델의 역할이라더군요. 서연이는 이 광고를 계기로 자신에게 일이 잔뜩 밀려올 거라며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도 무척 기뻤어요. 실패하고 힘들어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진짜 광고를 찍는다고 하니 내가 그동안 서연이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광고가 나오자 신기해하면서 기뻤는지 지면 광고 하나를 오려서 정성껏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후로 신나서 광고를 찍은 후 여기저기 연락이 온다면서 한동안 자랑을 하더니 또 어쩐 일인지 한참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서연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질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또 안 되겠다 싶어 급한 마음에 서연이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 엄마예요. 우리 서연이 있나요? 아,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근데 서연이 남친 생겨서 집 이사했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 남친이라니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서연이가 그 광고를 찍고 많은 부유한 남자들이 만나고 싶다고 기획사로 연락을 했는데 서연이가 그중 한 사업가를 남친으로 사귀면서 그 남자가 서연이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한번 그 오피스텔을 놀러 가봤다고 하기에 주소를 받아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신축 오피스텔로 삐까번쩍하고 몹시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소리가 울려 퍼지자 철컥 소리가 나면서 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새 머리가 다시 갈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는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딸은 몹시 당황한 듯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친구한테 물어봤지. 어떻게 된 거야? 이사를 했다면서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해? 아, 엄마, 나 지금 손님 오기로 했으니까 엄마 일단 가요. 네?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대로 이야기 듣기 전에는 못 간다. 엄마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누군지 얼굴을 보고 가야겠구나. 아, 진짜 엄마, 나 정말 지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 1층에 카페 있으니 거기서 기다려요. 내가 볼 일 다 끝나면 내려갈게요. 저는 딸이 하도 떠미는 통에 얼떨결에 밀려나서 1층 카페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2시간여인가 기다리자 딸이 내려왔습니다. 뭘 했는지 화장이 그새 진해져 있었어요. 저는 걱정스럽게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기획사 프로필에 쓴 것처럼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인 줄 알아. 갑자기 서연이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가 싶어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애는 살짝 눈을 피하더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나 한 3억만 해주면 안 돼요? 1억은 혼수를 해야 되고 2억은 지참금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귀로 듣고서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내 딸이 지금 뭐라고 한 것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부모인 우리를 부르지 않고 식을 올리겠다고 한 거 맞나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왜 결혼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3억?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서연아. 저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제 말을 듣자마자 서연이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어차피 친부모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만 우리 인연 정리해요. 결혼식도 오시지 말고요. 그냥 부모 대역 섭외하면 되니까. 나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 유일한 기회란 말이야. 저는 일어서서 가버리려는 딸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서연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대학도 다니고. 그래, 내가 널 낳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다 사정이 있어. 넌 내 딸이야. 내 가슴으로 나온 딸이라고. 어떻게 엄마한테 연근 자고할 수가 있니? 어? 아, 씨발, 진짜. 아줌마, 못 알아듣겠어요? 나 그 사람 빵빵한 가족들하고 잘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내가 입양된 것도 밝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미국에 부모님 계시다고 둘러대고 결혼하고 싶다고요. 쪽팔리다고. 저 좀 살게 내버려둬요. 저는 방금 제 귀로 들은 소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런데 딸은 이미 자기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저를 뿌리치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 따질 힘도 남아있질 않고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 그게 바로 저의 신세였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욕을 하며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키워준 부모를 어떻게 부정하고 없는 셈 치겠다고 자기 혼자 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저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 집에는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소식은 이제 궁금해하지도 말자고, 그 애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저는 울면서 남편과 큰딸에게 말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서연이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혼자 있을 때마다 서연이가 나에게 연 끊자고 했던 그 순간을 수없이 떠올리며 혼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애의 말대로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남편은 매일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부모를 모른 척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서럽고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큰 응어리를 진 채로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더군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나에게는 딸이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친한 언니가 부동산을 했기에 그 사무실에서 용돈벌이를 할 겸 실장으로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지고 요령이 붙어 점점 더 큰 건을 맡게 되었어요. 저는 뒤늦게 이게 내 천직이구나 싶어서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차 시험이 민법과 학개론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이 과목들에서만 해도 암기할 내용이 어마어마해서 공부하는데 무지 애를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부동산 자격증을 따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나 그런 마음도 들었죠. 1년 동안 1차 시험을 공부해 겨우 턱걸이로 붙고 나서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차 시험은 공법이 문제였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암기할 것들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래서 체계도를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인강을 어찌나 많이 봤던지 나중에는 강의해주는 교수님들이 제 친구처럼 느껴지고 교수님들이 한 농담까지 다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2년간 끙끙거린 결과 드디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쁘더군요. 주변에서 2년 만에 딴 것도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죠. 저는 그 친한 언니가 자신은 나이도 있고 이제 체력이 딸린다며 저에게 사무실을 넘겨주겠다고 해서 운 좋게 그 언니의 많은 단골 손님들까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는 건물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자산가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들은 대부분 저를 무척 좋게 봐주셨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 같지 않게 순박하고 양심적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요. 그분들과 같이 점심도 하고 친해지면서 저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참 돈이라는 것이 신기한 게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할 때에는 제 손에 들어오지 않다가 자식 다 키우고 이제 별로 돈 모을 욕심이 없어지니 부동산 소장이 되고 또 돈을 쉽게 버는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부자분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고방식이 남달랐죠. 특히 맨땅에서 헤딩해서 자수성가한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 약속에 철저했습니다. 돈보다도 시간을 훨씬 중시하는 분들이었죠. 그리고 돈을 쓸 때는 화끈하게 쓰고 아낄 때는 정말 아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이나 각종 투자 방법에 아주 바삭했죠. 저는 그분들에게 투자 노하우도 배우고 제가 가진 소자본으로 가능한 투자처를 찾고 경매도 참여해보는 등 다양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작은 원룸 건물도 소유하게 되었고 시골의 땅도 사게 되었고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큰딸, 이렇게 셋이 살기에 남부럽지 않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제가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작은 딸 생각이 났지만 그 아이도 원하는 결혼을 했으니 행복하리라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생전 술을 못하는 큰딸이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어? 무슨 일이니? 뭐 힘든 일 있었어? 엄마, 나 직장 잘릴 것 같아요. 어?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이게 다 서연이 때문이야, 엄마. 서연이? 아니, 무슨 일인데 도대체? 너 그 애랑 연락하고 있었어? 비틀비틀 술에 취한 큰딸이 저에게 털어놓은 비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제가 그렇게 싸우고 연을 끊고 난 후 2년쯤 지나서 서연이가 언니인 은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만나자고 하기에 큰딸은 마음이 약해져서 약속 장소에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서연이는 은지에게 대출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정이 있어 그러니 대출을 좀 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언니가 내 인생 좀 구제해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몰래 호스트바를 다니다가 큰 돈을 제비한테 뜯긴 상태로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은지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이었다고 해요. 은지는 같이 자라온 세월이 있고 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내어주고 그걸 갚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이 돈이 필요한데 시댁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 대출을 할 건데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동안 서연이 대신 빚을 갚으면서 보증 선고 때문에 대부업체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큰딸은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가 돈을 갚기로 해놓고 연락도 잘 안 된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큰딸이 너무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자 저는 잊으려고 애썼던 한때 제 딸이었던 서연이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여러 번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는지. 큰딸은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려 회사에서도 이미지가 나빠지는 바람에 사직을 권고받았다고 해요. 저는 빚이 총 얼만지 알아낸 다음 분기탱천에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은지에게 물어 서연이 신랑이 운영한다는 사업체로 찾아갔습니다. 데스크에서 미리 약속된 게 아니면 대표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기에 서연이 엄마 되는 사람이라고 말만 전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저의 사위가 될 수도 있었을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님이시라고요? 미국에 계시는 분이 어머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3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운 엄마입니다. 서연이는 고아예요. 제가 입양했죠. 제 말을 듣자 그 남자의 눈동자가 커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서연이는 제 신우가 입양했다가 파양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제가 입양하기로 했죠. 그렇게 서연이를 제 둘째 딸로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쯤 서연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혼자 단단히 안 좋게 오해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엄마인 제 곁을 떠나 친구 집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연예인 준비를 하다 대표님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3억을 요구하기에 못하겠다고 했더니 가짜 부모를 내세울 거니 연을 끊자고 쌍욕을 하더군요.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럼 와이프가 그동안 저를 속였다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호스트바를 다니다가 제비에게 돈을 뜯겨 그 돈을 한때 같이 자란 언니였던 제 친딸에게 대출을 시키고 떼먹었더군요. 저에게 그렇게 한 것까지는 행복을 빌고 연을 끊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제 딸에게까지 그렇게 한 부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찾아왔습니다. 아,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도 제 선에서 확인을 해봐야 하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확인이 되면 따님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와이프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표에게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큰딸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서연이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연이가 빌린 돈 다 보냈어. 보증선 빚도 해결했다고 하네. 아휴, 엄마, 나 직장 계속 다닐 수 있겠지? 진짜 다행이야, 그쵸? 정말 다행이구나. 잘됐다, 딸.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나 보네. 근데 서연이 괜찮을까? 아유, 내가 그 기집애 걱정을 왜 해. 그냥 내 걱정이나 해야지. 아무튼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너무 기뻐요. 큰딸은 이제 겨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이제 다시는 서연이와 연락도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서연이 남편이 결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일단 모른 척하고 돈만 해결해 준 것인지 그렇다고 차마 또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도 그래서 저는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띵동.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이럴 수가. 서연이가 캐리어를 끌고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요. 그런데 엄마까지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요? 나 있을 곳이 없어요. 거처 마련할 때까지만 여기 있을게요. 누구 맘대로 엄마야? 날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겠니? 엄마, 왜 이래요 나한테? 그러는 너는 나와 은지 고생시킨 거 생각해봐. 그렇게 상처를 주고 대출까지 하게 해서 언니를 힘들게 하고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모른 척 해놓고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지만 해도 너무한 거지. 나는 너 안 보고 살 거야. 알겠어? 썩 나가지 못해?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고만장해서 그만. 엄마, 제발. 나가. 당장 나가. 넌 인간도 아니야.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저는 저에게 애원하는 서연이를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안 남편은 그래도 오갈 데 없이 이혼당한 애를 그렇게 쫓아냈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용서는 더더욱 할 수 없었고요. 그저 지금은 제가 애지중지 길렀던 그 귀여운 아기 서연이와 저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서연이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더는 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서연이와의 연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손절을 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제 속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한때 자식이었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한 번씩 제가 마음을 풀길 바라는지 서연이 근황을 얘기해 주는데 이혼하면서 조금 받은 위자료로 작은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초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이라 엄마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는 서연이를 아예 남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제가 그 애를 기르면서 행복했던 시간은 그저 추억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제가 좋은 부모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자만이었을까? 왜 자신이 입양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줘야 했을까? 그랬다면 조금 덜 삐뚤어졌을까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 품어보려다가 상처만 받고 결국 저도 그 아이에게 비수를 꽂아버린 씁쓸한 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하소연이 되었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것만 해도 저는 속이 좀 후련하네요.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